뭐라고요? 한국을 놓쳤다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인 겁니까? 지금 캐나다 정부는 전 세계가 쏟아내는 치욕적인 비웃음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며 거대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을 이기겠다는 집념 하나로 무리수를 두며 가혹한 조건을 덥석 물어버린 독일은 승리하고도 찝찝한 적자의 수렁에 빠졌고, 그런 독일의 손을 들어준 캐나다 역시 상황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파악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수를 둔 독일도 그 손을 잡은 캐나다도 모두 만신창이가 되어 상처뿐인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번 사업의 유일한 패배자였던 한국은 뜻밖에도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한국을 상대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발악할 때, 한국은 단호하게 노를 외치며 더 거대한 미국 시장을 향해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치적 오판을 내린 국가들이 처참한 대가를 치르는 사이, 한국은 독점적 파트너의 지위를 굳히며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소름 돋는 대반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커스 벤스 캐나다 국방부의 전략자산 평가실에서 지난 30년을 보낸 분석관입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분노였습니다. 거세게 밀어붙이거나 계약 조건을 수정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언론 앞에 나서서 캐나다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식의 대응 말입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떠났습니다. 그것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나라를 건드렸다는 것을요. 제 일은 감정을 빼고 정치를 빼고 오직 숫자와 데이터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능이 앞서면 높은 점수를 주고 납기가 확실하면 신뢰 점수를 얹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이 파격적이면은 전략 점수를 추가했죠. 30년을 그 원칙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치가 끼어들려 할 때마다 저는 평가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어떤 궤변도 통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원칙대로라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작전 거리 자막 능력, 현지 투자 규모, 기술 이전 조건, 납기 준수 실적, 어느 항목을 펼쳐도 한국은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평가서 마지막 장에 직접 손으로 적었습니다. 최적의 파트너 한국. 이 사업의 정답은 한국이라고 말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현장 실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며 30년의 경력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총리는 달랐습니다. 발표 당일 오전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복도 끝에서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마크니 총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받아들일 파멸의 서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걸어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단 1%의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우리의 기술 평가가, 우리가 쏟아부은 그 방대한 데이터가 총리의 책상 위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종이 뭉치에 불과했음을 말입니다. 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은 안보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거대한 패착의 서막이었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져 브리핑룸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그 섬광 속에서 총리의 입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IKMS를 선정합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안보 이익과 대서양 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브리핑룸 안쪽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총리 측 인사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준비라도 한 듯 일부 언론 매체들은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는 분석 기사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히 총리 혼자만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요. 대서양 동맹이라는 낡은 연결고리, 나의 유럽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계산,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국내 정치 지형까지,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들만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 어디에도 실제로 잠수함을 타고 영하의 북극해를 누빌 우리 승조원들의 생명은 없었습니다. 기술 평가서조차 그 논리 속에서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사업단 동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함정 운용을 책임지는 해군 쪽 관계자들의 표정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학상에서 내려진 결정이 바다 위에서 어떤 처참한 결과로 돌아오는지 그들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낮게 읊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안보 이익이라고 했나? 대서양 동맹 관계에 저는 쓴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보 이익이라는 말이 이토록 공허하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 평가서에 적힌 모든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총리의 결론은 결국 대서양이라는 지도 위에서 긋는 외교적 선일 뿐이었습니다. 기술을 본 게 아니라 그저 낡은 지도를 본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측이 제출한 제안서 묶음이 외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무려 3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조선소와 모호크 대학을 연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 알고마 스틸과의 철강 공급 협약, 솔트 세인트 마리 제조 공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숫자 하나 흐트러짐 없이 약속 하나 모호함 없이 채워진 그 제안서는 읽을 때마다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제조업의 뿌리를 통째로 다시 살려주겠다는 진심 어린 동반의 제안이었죠. 이제 그 모든 묶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종이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함께 일하던 동료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화오션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캐나다 내 모든 투자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추가 협상 요청도 재입찰 의사도 인터뷰에 대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와 엮일 이유가 없다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우리의 오만함 뿐이었습니다. 오타와의 아침 하늘은 무심할 정도로 맑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제게는 마치 우리 정부의 몰락을 비추는 서늘한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떠났습니다. 그 냉정함이 제가 지난 30년간 겪어본 그 어떤 분노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연쇄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캐나다 사회를 덮쳤습니다. 잠수함 사업을 전제로 추진되었던 모든 프로젝트가 존재 이유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은 약속했던 계획들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차없이 거두어 갔습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조선소와 모호크 칼리지 간의 3자 훈련 협약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매년 1200명의 캐나다 청년들에게 세계 최고의 첨단 조선 공정을 가르치려던 그 거대한 비전이 서류 한 장의 철회로 공중분해된 것입니다. 모호크 칼리지 측은 자체적으로라도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라고 안간힘을 썼지만 한국의 기술 지원과 자본이라는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는 결국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마 스틸과 체결했던 3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철강 공급 협약 또한 같은 날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중 2억 7,500만 달러는 솔트 세인트 마리 지역의 노후 제조 공장을 현대화하고 구조용 강제 공장을 신설하는 데 직접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공장의 가동을 기다리던 노동자만 1,000여 명이었습니다. 최근 철강산업 구조 조정으로 실직의 아픔을 겪었다가 한국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다시금 가족의 생계를 짊어질 희망을 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잠수함 사업이 전제되지 않은 이상 이 협약 또한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가차없이 계획을 회수했습니다. 노바스코샤주 다트머스 지역에 검토 중이던 대양 전지 조립 공장 투자 계획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멈춰섰습니다. 동료가 창백해진 얼굴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CBC의 긴급 특보였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소식을 읽어 내려가다 당혹감에 잠깐 말을 더듬었습니다. 현장 연결된 솔트 세인트 마리의 기자는 철강노조 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는데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노조 지부장은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사무실 문을 잠근 채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꿈과 생계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장관의 집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장관은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지금이라도 한국 측에 연락을 취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장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총리의 결정이야. 장관의 짧은 한마디에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총리의 그 결정이 솔트 세인트 마리 노동자 1000명의 일자리를 날렸습니다. 온타리오 청년들의 미래인 훈련 프로그램을 날렸습니다. 수억 달러 규모의 철강 계약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안보 이익입니까? 장관은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건 자네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야. 저는 이 사업의 기술 평가를 총괄해온 사람입니다. 제 평가서에서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 장관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치하겠다는 겁니까? 제 물음에 장관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말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캐나다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잠수함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파트너를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2번 다시 같은 조건으로 만날 수 없는 종류의 파트너를요. 한국은 나토 외교 라인에 줄을 서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듯 조건을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총리의 발표가 끝나는 순간 한국은 이미 모든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한 사이 조용히 다음 판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캐나다의 유력 매체인 CTV는 그날 밤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국 방산의 정역철수 캐나다 제조업의 뿌리가 뽑히고 있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면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단 한 글자도 없었으니까요. 후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넓으며 훨씬 오래 갈 것입니다. 독일은 승리감에 취해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언론들은 일제히 대서양 방산 외교의 승리라며 떠들썩했고 TKMS 경영진은 서로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형 계약을 따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축제 장면을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집어든 건지 정말로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사실 이 입찰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독일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수뇌부는 대서양 커넥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처음부터 독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독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뜯어내려면 강력한 경쟁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끌어들인 겁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과 맞붙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로요. 한국이 들어오자파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금액도 문제였지만 나토 동맹국이자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을 한국에 뺏긴다는 그 상징적 타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그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쟁 구도를 앞세워 독일의 목을 조이면서 원가 이하의 덤핑 가격과 가혹한 독소 조항들을 계약서에 밀어 넣었습니다. 독일은 결국 그 덫을 덥석 물었습니다. 이기고 싶다는 집념이 너무나도 컸던 나머지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 족쇄의 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무리한 저가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가격은 그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완벽한 납기 능력에 걸맞은 정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흥정판에서 제 값을 받겠다는 당당한 자세였죠. 반면 독일은 한국을 이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익성을 스스로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캐나다가 원하던 대로 독일은 제 발로 덫을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저는 발표가 있기 몇 달 전 극비리에 독일 킬 항구에 있는 TKMS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 실사 때문이었죠.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캐나다에 제안한 212형 잠수함 모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도크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담당자는 현재 설계 검토 단계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설계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재 최종 검토 중입니다. 그럼 실물 모형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그 단계는 아직입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독일이 캐나다에 제안한 잠수함은 실물은커녕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잠수함이었던 겁니다. 캐나다 해군이 2035년까지 인도받기로 되어 있는 함정이 설계도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서둘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모델은 현 시점에서 미완성 설계안이며 납기, 준수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총리의 책상 위에는 올라가지 않은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지난 세월 동안 보여준 참담한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독일은 그리스의 209급 잠수함을 납품하며 세계 최초의 수출 사례라는 자랑스러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해상 시험 도중 잠수함이 수면 위에서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리스팅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군함이 바다 위에서 기우뚱거린다는 것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승조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결국 그리스 해군 장성들은 인수를 거부했고 이 결정은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국제소송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결함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유압 계통에서는 반복적인 오류가 발생했으며 전투관리 체계는 실전 환경에서 수시로 먹통이 되었습니다. 잠수함 한 척에서 이토록 많은 문제가 동시에 터져나온 것은 방산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해군은 수백억 원대의 국제 소송을 제기했고 독일은 그 후폭풍을 수십 년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TKMS는 그 결함의 근본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매달렸음에도 해결책은 요원했습니다. 결국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똑같은 209급 설계도를 받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손원이람은 전력화에 완벽하게 성공했거든요. 한국 해군이 건조 과정에서 축적한 정밀 제조 데이터와 시험 기록이 TKMS에 전달되었고 독일은 그 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로소 그리스 잠수함 문제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원조라고 자처하던 나라가 자국 설계의 결함을 한국의 기술 데이터로 고쳐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조 강국을 한국이 기술로 가르쳐준 셈이었으니까요. 그 역사를 알고 나니 독일 잠수함에 최고 점수를 주지 못했던 제 판단이 왜 옳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가동률 문제 역시 심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독일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전 대수가 단 한 척도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부품 수급은 막혔고 정비 인력은 부족했으며 예산마저 묶이면서 자국 잠수함 전체가 항구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가동률 0%, 이것이 세계 잠수함 강국을 자처하는 독일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국 해군의 잠수함조차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나라가 캐나다의 북극해 작전용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을 저는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가동률 0%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독일은 이번 사업의 적격 파트너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현재 TKMS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주 잔량은 폭증했지만 도크는 부족하고 숙련 인력은 줄어들었으며 유럽 전역의 공급망은 마비 상태입니다. 자국 해군의 차세대 F1, 이 6 프리기탐 사업마저 일정이 완전히 꼬여버려 급하게 메코 200 프리기탐으로 땜질하는 상황입니다. 이 조선소가 캐나다 잠수함 12척을 2035년까지 납품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단 한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베를린 신공항을 짓는데 착공부터 개항까지 무려 14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독일 특유의 관료주의와 공정지원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잠수함 사업도 다를 거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기대입니다. 계약 조건 또한 문제였습니다. 한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독일이 제시한 가격은 사실상 원가 이하이거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 무리한 조건 위에서 탄생할 잠수함이 과연 캐나다 해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오만함이 초래할 미래가 벌써부터 훤히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유럽 전역의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자국 노조까지 강경투쟁에 나서면서 독일 조선소의 속사정은 날이 갈수록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수주는 했지만 수익은 없고 일정은 밀리고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비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자국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 잠수함의 내부 소프트웨어와 전자장비를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즉 MROUG 보수정비의 주도권을 우리 해군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TKMS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 권한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솔직히 말하면 잠수함을 팔고 나서도 정비권을 쥐고 흔들어 캐나다를 영원히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려는 교활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협상 테이블의 살벌한 분위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가 소스코드 이전을 거듭 요구하자
TKMS 측 협상단은 오만하게도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마쳐야 그 다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협상력은 제로에 수렴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협상은 계속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독일은 줄 생각이 없었고 캐나다는 어떻게든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 지루한 평행선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독일이 집어든 것은 60조 원짜리 황금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시는 순간 온몸을 옥죄는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문제는 독일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셨다는 점이고 캐나다는 그 성배를 건네면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웃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이 거래로 진짜 모든 것을 잃은 쪽은 캐나다였습니다. 독일의 종이 잠수함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한국이 제안했던 그 위대한 미래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으니까요. 북극해를 거뜬히 버텨낼 최강의 잠수함도 침체된 현지 제조업을 되살릴 투자도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르칠 교육 프로그램도 전부 캐나다 스스로 걷어찬 가치들이었습니다. 그 후폭풍은 더 가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그 사실을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캐나다 해군 승조원들이 한국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 본 것은 선정 발표가 있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입찰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승 프로그램이었죠. 2달 동안 한국 측이 제공한 잠수함에 직접 탑승해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비용은 전액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그 승조원들이 돌아와 내뱉은 한마디는 해군 내부에서 은밀하지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낡은 40년차 잠수함을 타다가 최신형 테슬라로 갈아탄 기분이었다고요? 처음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표현은 좀 거칠지 몰라도 그보다 더 정확한 비유는 없었으니까요. 한국 잠수함의 거주성과 압도적인 자동화 수준, 그리고 정교한 소음 차단 설계는 캐나다 승조원들이 평생 경험해본 그 어떤 함정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군인들은 좀처럼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극찬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뜻이죠. 장거리 항해 중 거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잠수함을 타본 사람들은 압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승조원들에게 소음 수준과 자동화 정도는 곧 생존이자 전투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독일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그 승조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인원이 속출했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직접 타본 사람들이니 비교가 될 수밖에요. 정치인들은 탁상에서 숫자로 결정했지만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타게 될 잠수함이 어떤 수준인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군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해군 장성들도 내부적으로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군의 경직된 구조였지만 그 가라앉은 분위기 자체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KSS-3 잠수함이 과연 어떤 함정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숫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KSS는 태평양의 깊은 심해와 거친 악천후를 뚫고 장거리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설계된 함정입니다. 그 항속거리는 압도적이며 수직 발사관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수직 발사관은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수준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캐나다가 가장 절실히 우려하는 것은 바로 북극해입니다. 빙하 아래를 잠항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항속거리와 잠항 지속력이 핵심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그 가혹한 조건을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캐나다의 지리적 현실, 즉 광활한 북극해를 실제로 커버할 수 있는 함정인지를 따졌을 때 선택지는 사실상 한국으로 좁혀졌으니까요. 반면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의 설계 기반은 애초에 발트해와 북해였습니다. 수심이 얕고 작전 방형이 좁은 유럽 연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함정이죠. 깊고 거친 대양에서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기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잠수함은 독일 해군의 작전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것이고 그 용도 내에서는 나름의 완성도가 있겠지요. 문제는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작전 환경이 독일 해군의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발트해와 북극해는 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수심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무엇보다 작전 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차이를 내부 평가서에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캐나다가 필요한 잠수함과 독일이 만들 수 있는 잠수함은 근본적으로 다른 함정이라고 말입니다. 그 보고서가 최종 결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지금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캐나다 여론이 폭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정부를 향한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실제 바다에 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종이 잠수함 12척을 사왔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독일이 베를린 신공항을 짓는데 14년이나 걸렸던 사례를 기억하느냐는 조롱 섞인 말들도 쏟아졌습니다. 2035년이라는 납기일이 과연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최신형 테슬라를 놔두고 20년 된 중고차를 사온 꼴이라는 표현까지 돌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신공항의 사례는 독일 특유의 관료주의와 공정지연을 상징하는 대명사였고 캐나다 사람들은 이미 그 비효율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사업이라고 다를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계약을 맺었으니 납기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일시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사람들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국회 역시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보수당은 조달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청문회를 요구하며 자유당 정부의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사태를 두고 정치적 판단이 군사적 실리를 철저히 짓밟은 사례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동맹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제 북극해를 지킬 승조원들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날 선 비판이었습니다. 정부 측은 안보 이익과 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지만 그 대답이 돌아올수록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이 오히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조달 과정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처음부터 들러리였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일관되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북극해를 지키려면 한국 잠수함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캐나다의 안보 지형을 놓고 보면 이 위협은 분명히 북쪽에서 오고 있으니까요. 사기가 떨어진다는 말은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은밀히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해군 장성들조차 내부적으로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군에 경직된 구조였지만 그 가라앉은 분위기 자체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KSS-3 잠수함이 과연 어떤 함정인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숫자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KSS-3은 태평양의 깊은 심해와 거친 악천후를 뚫고 장거리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설계된 함정입니다. 그 항속거리는 압도적이며 수직 발사관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수직 발사관은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수준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캐나다가 가장 절실히 우려하는 것은 바로 북극해입니다. 빙하 아래를 자망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항속거리와 자망 지속력이 핵심입니다. 한국 잠수함은 그 가혹한 조건을 충족하는 몇 안 되는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캐나다의 지리적 현실, 즉 광활한 북극해를 실제로 커버할 수 있는 함정인지를 따졌을 때 선택지는 사실상 한국으로 좁혀졌으니까요. 반면 독일이 제안한 잠수함의 설계 기반은 애초에 발트해와 북해였습니다. 수심이 얕고 작전 방향이 좁은 유럽 연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함정이죠. 깊고 거친 대양에서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독일 기술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잠수함은 독일 해군의 작전 환경에 맞춰 최적화된 것이고 그 용도 내에서는 나름의 완성도가 있겠지요. 네, 문제는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작전 환경이 독일 해군의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발트해와 북극해는 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수심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무엇보다 작전 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차이를 내부 평가서에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캐나다가 필요한 잠수함과 독일이 만들 수 있는 잠수함은 근본적으로 다른 함정이라고 말입니다. 그 보고서가 최종 결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지금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캐나다 여론이 폭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정부를 향한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60조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실제 바다에 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종이 잠수함 12척을 사왔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독일이 베를린 신공항을 짓는데 14년이나 걸렸던 사례를 기억하느냐는 조롱 섞인 말들도 쏟아졌습니다. 2035년이라는 납기일이 과연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최신형 테슬라를 놔두고 20년 된 중고차를 사온 꼴이라는 표현까지 돌았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틀린 말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신공항의 사례는 독일 특유의 관료주의와 공정지연을 상징하는 대명사였고, 캐나다 사람들은 이미 그 비효율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사업도 다를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설계도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계약을 맺었으니 납기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론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일시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사람들은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국회 역시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보수당은 조달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청문회를 요구하며 자유당 정부의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사태를 두고 정치적 판단이 군사적 실리를 철저히 짓밟은 사례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동맹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실제 북극해를 지킬 승조원들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날 선 비판이었습니다. 정부 측은 안보 이익과 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대답이 돌아올수록 여론은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이 오히려 의혹을 키웠습니다. 조달 과정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처음부터 들러리였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일관되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북극해를 지키려면 한국 잠수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안보 지형을 놓고 보면 위협은 분명히 북쪽에서 오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 요청서 RFI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의 방산 조달 시스템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은 국방 조달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연방 조달 규정이라고 불리는 방대한 법 체계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며 그 어떤 예외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과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해외의 특정 조선소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법적 검토와 전략적 결단이 뒷받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법률 전문가와 전략가들이 치밀하게 검토하고 승인한 결과물이었죠. 방산 조달 체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문서가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문서의 규모가 공개되었을 때 저는 숫자를 보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600조 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60조 원 규모였으니 그 26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단순한 크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사업이 잠수함 12척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미국이 꺼내든 카드는 미 해군의 차세대 군함 건조 및 조달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한 기획이었으니까요. 자원과 판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캐나다가 60조 원이라는 예산을 무기로 한국을 들러리 세우며 거들먹거리는 동안 미국은 그보다 26배나 큰 판을 들고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지독한 아이러니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와 저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공식 문서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한 곳에만 발송되었다는 점입니다. 영국도 일본도 방산 협력을 외치던 호주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함 조달과 관련해 이렇게 특정 국가 한 곳에만 공을 들여 문서를 보낸 것은 미국 방산 조달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접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만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 미묘한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국가 중에서 단 하나를 골랐다는 것은 미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답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서를 보내기 전부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최근 몇 년간의 미묘한 기류를 살펴봐야 합니다. 두 나라는 오랫동안 긴밀한 우방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균열이 깊어졌습니다. 무역 분쟁과 관세 갈등,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마찰이 층층이 쌓이면서 양국 관계는 눈에 띄게 냉각되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가 미국과의 관계보다 나토 유럽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외교의 축을 틀면서 워싱턴의 시선이 차갑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선택한 것 역시 그 흐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명확한 신호였어요. 캐나다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북미 대륙에서 50년 넘게 등을 맞대고 살아온 이웃이 대서양 건너 유럽을 향해 몸을 틀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워싱턴이 그 신호를 그저 흘려보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캐나다에 답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의 손을 잡은 발표 직후 보란 듯이 한국으로 직행한 것입니다. 단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 절묘한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타이밍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누구를 향해 무엇을 담은 메시지인지를 전달하는 언어이죠. 그 언어로 읽었을 때 미국이 보낸 신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미 연방조달 규정에 따른 정보요청서 RFI는 단순한 탐색용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공식 법적 문서였으며 미국 예산안을 고려한 무게감 있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내부 검토가 이미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치를 가장 늦게 깨달은 것은 오직 우리 캐나다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가서에 이미 적어 놓았던 그 단어, 정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것은 잠수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강대국의 반열로 이끌어줄 유일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서는 뒤집혔고 한국은 떠났으며 미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알고도 먼저 잃은 겁니다. 그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뼈아팠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가 한국에서 K, 이 전차와 K9 자주포를 사들였을 때 전 세계 방산업계는 그 규모에 주목했습니다.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였죠. 그 계약 하나로 한국 방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움직임은 그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16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세계 방산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메이저리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로 말입니다. 잠수함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여겨지던 나라가 세계 최강, 미 해군의 공식 파트너로 지목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한국 방산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신흥방산 강국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게 되었죠. 그냥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직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럴만했습니다. 독일 선정의 축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이 한국으로 직행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자신들이 걷어찬 파트너를 미국이 보란 듯이 낚아채 간 사실을 오타와는 어떻게 소화하고 있었을까요? 발표 당일만 해도 대서양 동맹의 승리라고 자평했던 결정이 불과 하루 만에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색깔로 변해버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 당혹감과 수치심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이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상선 주문으로 이미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도 미 해군의 군함 사업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특수 군수용 도크 4개를 미리 비워두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 흐름을 한참 전부터 읽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가 어떤 오판을 내리든 미국이라는 더 큰 판이 열릴 것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준비성의 치밀함에 저는 솔직히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멀리 보고 있었던 게 분명하니까요. 생각해보면 한국이 캐나다 사업에 쏟아부은 공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14,000km나 자력으로 항해시켜 캐나다 기지까지 보냈고 3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제안서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했으며 2달간의 무료 시승 프로그램까지 제공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단순히 캐나다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니까요. 캐나다 사업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 노력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미국의 RFI로 돌아온 셈입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캐나다는 60조 원짜리 판에서 한국을 그저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1600조 원짜리 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을 낮추어 보는 동안 미국은 한국의 진짜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쪽이 더 냉철한 판단을 했는지는 이 숫자들을 보면 자명합니다. 그 판단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두 나라의 안보 지형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절박하게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미국 조선업의 처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해군 함정은 370척, 미 해군은 300척입니다. 이미 숫자의 균형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속도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함정을 435척으로 늘리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지금도 모자란데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미 해군이 이 숫자를 보며 느낄 압박감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미국은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4년까지 미 해군 함정을 381척으로 확충하기로 결정했고, 그 신규 함정 건조 사업에 16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미국 본토에는 그 배들을 제때 만들어낼 조선소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시설 노후화, 만성적인 예산 부족, 그리고 뿌리 깊은 노조 리스크가 겹치면서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배를 용접하고 의장하고 건조할 수 있는 숙련공들이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하루에 군함을 한 척씩 찍어내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 기술과 인력이 수십 년에 걸쳐 야금야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노후화된 도크와 빈 작업장뿐이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인력은 다릅니다. 숙련공이라는 존재는 한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울 다음 세대가 없는 한 그대로 역사의 뒤항일로 사라져버리는 법이니까요. 미국이 바로 그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20년, 30년에 걸쳐 조선업을 방치한 대가가 지금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 국방부 감사관실이 자국 조선업을 향해 안보의 암덩어리라는 독한 표현을 쓴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전투함 한 척을 건조하는 비용은 한국 조선소의 3배가 넘습니다. 일정은 최소 4년 이상 지연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죠. 돈은 더 쓰고도 배는 훨씬 늦게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것입니다. 16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쌓아놓고도 정작 그 돈으로 배를 건조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현재 미국이 처한 뼈아픈 현실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자국 해군의 전투함조차 제때 찍어내지 못해 안보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노릇이지만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사관실의 보고서가 그렇게 경고했고 실제 건조 일정이 그것을 처참하게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인정하기엔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었죠. 결국 미국이 한국을 찾은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연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 엄청난 규모의 군함 건조, 수요를 단기간에 감당할 수 있는 조선소는 한국밖에 없었으니까요. 품질, 납기 비용, 생산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 나라의 도크문을 두드린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세계 최강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까지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인정의 결과가 바로 그 한 장의 RFI 정보 요청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G7 정상회담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상과 별도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공식 의제 밖의 대화였죠.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말은 외교 관례상 좀처럼 듣기 어려운 종류의 요청이었습니다. 미 해군 군함 열척을 한국 조선소에서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는 구체적인 요청이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에게 직접 건조를 부탁한 겁니다. 한국 정상은 흔쾌히 답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고요. 이 대화가 얼마나 이례적인 장면인지 이해하려면 외교의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정상회담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에게 자국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직접 요청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인 일입니다. 국가의 체면 문제이기도 하고 안보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질 정도로 다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요청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여유로운 태도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대화 내용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절박한지가 그 한 장면에 모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신음하던 나라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찾아와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변화의 폭이 얼마나 극적인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태평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알래스카 앞바다와 북극 항로에서 중국과 러시아 함대가 연합 전선을 구축하며 미 해군의 심장을 겨냥하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함정이 함께 기동하며 미국의 앞마당인 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무력 시위의 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죠? 미국이 이 위협을 결코 방치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방치하지 않으려면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려면 조선소가 필요하죠. 바로 그 고리가 끊어진 것이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조선업에 그 고리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담하게 도발하는 겁니다.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계산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 계산이 맞는 동안 태평양의 긴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는 그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읽고도 다른 선택을 한 것이죠. 유럽 나토와의 연대를 선택했고 대서양 커넥션을 선택했으며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동안 세계 안보의 무게중심은 이미 태평양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나토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최전방에서 상대하는 곳은 유럽이 아니라 태평양 라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태평양 라인의 핵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그 라인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그 핵심을 외면하고 과거의 영광인 대서양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오판의 대가가 지금 캐나다의 국익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청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흐름을 놓고 보면서 캐나다가 저지른 실책의 크기를 다시 가늠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잠수함 계약 하나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패권 이동을 외면하고 낡은 유럽 중심의 안보 질서에 베팅했으니까요. 그 베팅의 대가를 캐나다는 앞으로 오랫동안 치르게 될 것입니다. 타이밍의 문제도 뼈 아픕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먼저 한국에 접근했습니다. 먼저 협상했고 먼저 평가했으며 한국의 진가를 가장 먼저 확인했죠. 그 단계에서 한국을 선택했다면 캐나다는 미국보다 이 년에서 3년 앞서 한국의 특수 군수용 도크를 선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00조 원짜리 판이 열리기 전에 가장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캐나다는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선점의 기회를 날린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가혹할 것입니다. 나중에 캐나다가 다시 다급하게 한국 조선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순순히 열려 있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한국 조선소들의 준비성 이야기는 놀라움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밀려드는 상선 수주로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도 미 해군 군함 사업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특수 군수용 도크 4개를 의도적으로 비워두고 있었다는 점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당장의 단기 수익을 포기하고 미래의 전략적 가치를 선택한 것이죠. 그 판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RFI가 날아오자마자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이 훨씬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이 열릴 것을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습니다. 미국이 G7 정상회담장에서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캐나다가 나토 유럽에 줄을 서서 눈치 보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준비하며 미국이 절박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한국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떠들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오직 실력으로 기다린 끝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 실사단이 직접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이제 그 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실사단의 한국 방문은 철저히 극비였습니다. 공식 일정도 사전 공지도 없었죠. 그들이 향한 곳은 경남 고성에 위치한 SK 오션플랜트 사업장이었습니다. 대형 함정 건조의 핵심 기지였죠. 미 국방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구 반대편에 한국 조선소를 그토록 급하게 극비리에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러 왔는지, 무엇을 확인해야만 했는지는 이제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미국 안보의 미래를 한국에 맡겨도 될지를 최종 검증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방문 소식을 보고서를 통해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실사단이 조선소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대체로 자국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좀처럼 쉽게 감탄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고성 사업장에서는 달랐다는 겁니다. 현재 건조가 한창 진행 중인 한국 해군의 최신형 군함에 직접 승선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요. 선체 내부를 한 칸 한 칸 꼼꼼히 들여다보고 자동화 공정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그 압도적인 정밀 제조 수준을 목격하자 그들의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할 말을 잃었다는 뜻이죠. 그들이 현장에서 본 함정은 울산급 배치 3, 바로 충남함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공대함 대잠 작전을 통합하여 책임지는 차세대 핵심 주력 호위함이죠. 이 함정이 왜 미 국방부의 레이더에 그토록 강렬하게 포착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기존 한국 호위함과 얼마나 혁명적으로 달라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과거의 호위함들은 대공대함 대잠 능력이 각각 분리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하늘을 보는 눈 바다, 위를 보는 눈, 바다 아래를 보는 눈이 서로 따로 놀았던 겁니다. 그런데 울산 배치 3은 그 모든 능력을 하나의 통합 전투 체계 안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운용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동시에 수중에서 잠수함이 접근해도 하나의 시스템이 동시에 탐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수준의 통합 전투 체계를 이 가격에 이 납기 내에 만들어내는 나라가 전 세계에 과연 몇이나 됩니까? 미 실사단이 현장에서 말을 잃었던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원부터 봐야 합니다. 길이 129m, 폭 14.8m, 경하 배수량 3,600 통흡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면 압니다. 그 크기의 함정이 도크 안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모습은 한번 보면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탑재된 장비였습니다. 충남함에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를 하나로 통합한 복합 센서 마스트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위상 배열 레이더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사방을 동시에 감시하죠. 거기에 적외선 탐지 장비까지 하나의 마스트에 통합했다는 것은 탐지 능력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부터 잠수함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순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레이더의 동시 표적 추적 능력을 보고 자국 이지스함 시스템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가성비와 반응 속도 면에서 진지한 비교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비교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는지는 이후 미국의 행보가 자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함정의 설계와 건조를 이끈 것은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총괄했죠. 후속 함정은 한화오션이 수주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함정의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디지털 공간에서 먼저 완벽하게 구현하고 그 데이터를 실제 건조 공정에 그대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오차가 생길 여지를 설계 단계에서 미리 원천 제거하는 것이죠. 미국 실사단이 현장에서 감탄한 것은 함정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함정이 만들어지는 공정의 정밀함, 그리고 그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10년을 가도 흉내내기 어렵다는 말이 실사단 내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공정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반응이었습니다. 실사단이 돌아간 뒤 내부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움직임의 핵심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군함은 반드시 미국 영토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안보상의 이유로 수십 년간 성벽처럼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었어요. 그런데 미 펜타곤이 이 법을 우회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조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수십 년간 성벽처럼 버텨온 법 조항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검토한 방식 중 하나는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함정의 핵심 구조물을 블록 단위로 완벽하게 제작한 뒤 그것을 미국 현지 조선소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이었죠. 법적으로는 미국 영토 내에서 건조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발한 우회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현재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자국의 법을 편법으로 우회하는 방안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답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미 국방부는 이 법적 검토 연구를 다음 해 예산안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예산안에 반영된다는 것은 더 이상 내부 논의 수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적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 흐름 위에서 한미 양국의 거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2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조선 협력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양국의 안보와 국방 산업을 하나로 묶는 구조적 동맹이었죠. 이 합의는 일시적인 협력 각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두 나라의 방산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한국 없이는 자국 해군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강 해군의 조선 파트너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캐나다가 이 자리를 훨씬 먼저 차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먼저 한국에 접근했습니다. 먼저 협상했고, 먼저 평가했으며, 한국의 진가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확인하고도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이 200조 원을 들고 한국과 동맹을 맺는 동안 캐나다는 설계도조차 없는 잠수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크를 선점하고 난 뒤에는 이제 캐나다가 아무리 돈을 싸들고 찾아가도 빈 슬롯이 없습니다. 미국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 순서가 앞으로 두 나라의 안보 역량을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놓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200조 원짜리 동맹을 맺는 데 걸린 시간이 대체 얼마나 됩니까?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캐나다 발표가 있고 나서 몇 주 되지 않습니다. 고작 몇 주였습니다. 우리가 수년에 걸쳐 협상하고 평가하고 결국 독일을 선택하는 동안 미국은 불과 몇 주 만에 200조 원짜리 판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단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고 흐름을 읽는 수준이 달랐죠. 그 차이가 지금의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몇 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면 더 씁쓸해집니다. 캐나다는 독일 선정 발표 이후 여론의 역풍을 맞으며 내부 수습에 급급했습니다. 청문회 요구가 쏟아졌고 납기불신 여론이 들끓었으며 군 내부 사기는 바닥을 쳤죠. 그 혼란의 시간 동안 미국은 조용히 한국과 판을 마무리 짓고 있었던 겁니다. 캐나다가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내부 수습에 매달리는 사이 미국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외교와 방산의 세계에서 혼란은 곧 막대한 기회비용입니다. 캐나다가 혼란에 빠져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나라가 그 기회를 가로채가는 시간도 길어지는 법이죠. 미국은 그 시간을 정확히 활용했습니다. 한국 조선 3사가 이 흐름을 수년 전부터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미 펜타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수군수함정의 성능 데이터를 그 기준에 맞춰 조율해 둔 것입니다. 시장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답을 준비해 두는 방식이었죠. 그 철저한 준비가 미 실사단의 방문으로 이어졌고 실사단의 방문이 법 개정 논의로 그리고 다시 200조 원짜리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씩 확인되는 동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은 한국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은 이제 특정 국가의 무기를 파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안보 공백을 채우는 핵심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위상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 방산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골 동네 한가운데 우뚝 솟은 20층짜리 거대한 무기 백화점이라고요? 없는 무기가 없습니다. 가성비도 압도적이고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납기는 칼같이 지킵니다. 전 세계가 안보 위기 속에서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 줄이 얼마나 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폴란드는 즉각적인 전력 증강이 절실해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유럽 최강의 방산 국가라고 불리는 독일이 있었죠. 그런데 폴란드는 독일을 과감히 건너뛰고 지구 반대편의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무려 22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왜 폴란드는 독일을 외면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제 무기는 종이 위의 스펙은 화려할지 몰라도 위기의 순간 정작 내 땅에서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러파르트 전차의 정비 지원 부재 납기 지연, 부품 수급 문제를 이미 뼈저리게 경험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폴란드의 선택을 바꿨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택한 것은 단순한 가격 비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국경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폴란드가 가장 갈구했던 것은 지금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였으니까요. 내년에나 받는 무기 재검토를 거쳐야 하는 무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쥘 수 있는 무기, 그 요구에 답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었습니다. 독일은 수주 잔량이 쌓여 있었고 자국 군대의 무기조차 제때 조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공급망 적체로 인해 납기 지연이 관행처럼 굳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생산 라인을 즉각적으로 풀가동하여 실물을 전장에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그걸 알았고 선택했고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이 신뢰가 되었고 그 신뢰가 22조 원짜리 거대 계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는 화려한 스펙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쌓여야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한국은 그 행동을 반복했고 전 세계는 그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실제 전차와 자주포를 찍어내어 배에 실어보내는 속도였습니다. 독일이 서류 작업과 노조 협상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이미 무기를 폴란드 항구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무기의 가치는 종이 위의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 내 땅에서 힘차게 굴러가고 내 바다에서 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한국이 그 진리를 폴란드라는 거울 앞에서 증명해 보인 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 전차와 자주포가 항구에 들어오는 장면을 직접 보러 나갔다는 이야기는 결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독일산 무기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이 처음으로 약속이 지켜지는 장면을 목격한 감동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캐나다는 그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배울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외면한 것이죠. 한국이 캐나다에 제안한 것은 잠수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상군 전력 강화를 위한 K9 자주포 현지 클러스터 구상도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광활한 영토와 북극권 혹한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자주포를 현지에서 직접 조립하고 생산하며 유지 보수까지 책임지는 거대한 방산 생태계를 캐나다 땅에 심어주겠다는 구상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캐나다 지상군의 제조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산업 협력이었습니다. 캐나다 육군 내부에서도 이 구상을 방했습니다. 혹한의 북극권에서 버텨낼 수 있는 자주포로 K9를 낙점하고 고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잠수함 사업에서 캐나다 정부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K9 자주포 현지 클러스터 사업이 통째로 백지화된 것입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협상 결렬이 공식화되기도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지상 무기 관련 라이선스 철회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배신은 결코 한 분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은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해군에서 신뢰를 저버린 나라에 육군 기술까지 이전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산협력은 유기적인 생태계입니다. 한 분야의 신뢰가 무너지면 연결된 모든 분야가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지는 법입니다. 캐나다 육군 장성들이 총리실을 향해 집단 반발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온 것은 이번 결정의 후폭풍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이 현장에서 고대하던 최적의 무기 체계가 총리실의 탁상 공론식 결정 하나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산이 보유한 무기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캐나다가 이번 선택으로 얼마나 거대한 기회를 상실했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투기 중 하나인 KF-21이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도입 의향을 타진하는 나라들이 줄을 서 있죠.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를 완벽하게 실전 배치한 나라가 전 세계에 과연 몇이나 됩니까? 한국은 그 소수 중 하나입니다. 압도적인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어.
미국의 F-35를 도입할 예산이 부족한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청홍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중동의 복잡한 미사일 위협을 막아야 하는 나라가 미국산이나 유럽산 대신 한국산을 선택한 것이죠. 그 선택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요격 능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뜻이니까요. 다연장 로켓 체계인 천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적의 전장을 한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무기입니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현장에서 어떤 무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유럽은 뼈저리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 답이 결국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수함, 호위함 전차, 자주포 전투기, 요격 미사일 다연장 로켓까지 한국의 방산 백화점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전부 제때 배달됩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으로 약속한 가격에 도착한다는 그 신뢰 말입니다. 그 신뢰가 겹겹이 쌓이면서 한국 방산의 위상은 지금의 독보적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도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아연실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의 안보 전문가들이 이제라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은 어쩔 수 없더라도 함정 정비, 해양 감시, 드론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만이라도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든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완전히 멀어지면 캐나다의 안보 공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우려는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그러한 협력 요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뢰를 한번 저버린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장하는 것은 어느 나라도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캐나다가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과연 얼마나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따뜻한 조건으로 다시 열리지 않을 거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고한 원칙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방산협력은 장기적인 신뢰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쌓기는 어렵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캐나다는 그 교훈을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우고 있습니다. 잠수함 하나를 잘못 선택한 결과가 지상군 무기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첨단 기술 협력 채널을 닫아버리고 미래 안보 파트너십의 문까지 스스로 좁혀놓은 것입니다. 그 연쇄 타격이 어디서 멈출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캐나다를 잃었지만 폴란드가 있었고 미국이 있었으며 사우디가 있었고 동남아시아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백화점의 고객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의 문을 닫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갑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은 아쉬운 쪽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받는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선택받고 있는 쪽은 바로 한국입니다. 캐나다 전문가들이 드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라도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정작 캐나다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협상 파행에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급급했고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을 막는 데만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까요. 그 사이 한국과의 거리는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와 방산의 세계에서 머뭇거림은 곧 기회 상실입니다. 캐나다가 다음 행동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 동안 한국의 빈틈없는 일정표는 이미 미래를 준비하는 다른 나라들로 채워지고 있으니까요. 오타와의 차가운 공기를 뒤로하고 저는 다시 한번 평가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이 나라의 기술 자립을 가로막고 오만하게 굴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이 영원히 우리 뒤에 머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냈습니다. 결국 오늘날 그들이 쟁취한 것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세계가 무릎 꿇고 기술을 요청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권위였습니다. 캐나다가 독일에 내준 것은 단지 60조 원짜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주도권을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열려있던 가장 거대한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정점이자 미 해군조차 도움을 청하는 유일한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만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오직 실력과 신뢰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냉정함은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비즈니스의 원칙이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훗날 독일의 잠수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북극해의 안보의 구멍이 뚫리는 날, 우리가 다급하게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려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며 캐나다는 그들이 떠난 텅 빈 도크만을 바라보며 긴 후회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오타와의 밤하늘 위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기술과 그 기술을 믿고 함께 나아갈 파트너를 알아보는 안목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캐나다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 걷어찬 미래를 뒤늦게 후회하는 무거운 침묵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제의 변방이 오늘의 중심이 되는 세계 방산 지도가 새로 그려지는 소름 돋는 대반전을 말입니다.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세상은 다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은 모두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